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붉은 핏방울들이 점점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서영은 독방 철창 앞에 서서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의 얼굴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콧뼈가 부러진 듯 기괴하게 휘어져 있었어요. 남자는 신음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한 채 의식을 잃고 있었답니다. 서영의 오른손 주먹에는 아직도 뜨거운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녀의 숨은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지만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했죠. 마치 이런 일이 일상다반사인 것처럼 말이에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다른 교도관들의 급박한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것은 3개월 전 서영이 새로운 교도소에 발을 들여놓은 그날부터 시작되었어요. 그의 봄 한서영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성남교도소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높은 담장과 철조망이 둘러싸인 거대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평범한 삶을 향한 또 다른 시도였어요. 서영은 42살이었어요.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나이였지만 그녀의 인생은 조금 달랐답니다. 지나치게 달랐다고 해야 할까요? 교도소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것은 날카로운 시선들이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남성 교도관들의 시선, 그리고 철창 너머로 보이는 수용자들의 눈길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성남교도소에 여성 간부가 부임하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교정과장이 서영을 사무실로 안내하면서 설명했어요. 여기는 흉악범들이 수용된 곳이라서 일반 교도소보다 훨씬 까다롭다고, 특히 여성에게는 더더욱 힘들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서영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가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첫 근무를 시작한 날, 서영은 3동 담당으로 배정되었어요. 살인, 강도, 성폭행범들이 수용된 구역이었죠. 그녀가 처음 순찰을 돌 때 수용자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철창 안에서 들려오는 추잡한 말들과 웃음소리들이 복도에 울려 퍼졌답니다. 저기 새로운 여자를 보라는 둥, 꽤 괜찮다는 둥, 교도관 유니폼을 입으니 더 섹시하다는 둥 하는 소리들이었어요. 어떤 수용자는 아예 대놓고 자신의 하체를 만지며 음란한 몸짓을 하기도 했죠. 서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주먹은 어느새 꽉 쥐어져 있었답니다. 동료 교도관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진정한 동료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죠. 쉬는 시간에 그들끼리만 모여 이야기하거나 중요한 업무 정보를 공유할 때 서영만 빼놓는 일이 잦았어요. 여자가 이런 곳에서 뭘 할 수 있겠냐는 시선들. 원래 여성 교도관은 여자 교도소에 배치되는 게 맞다는 속마음들을 서영은 금세 알아차렸죠.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평범한 삶을 원했거든요. 더 이상 누구와도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첫 주가 지나고 두 번째 주가 시작될 무렵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수용자들의 희롱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거든요. 특히 박진수라는 수용자가 그 선두에 서 있었어요.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받은 그는 덩치도 크고 교도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죠. 어느 날 서영이 순찰을 돌고 있을 때였어요. 박진수가 철창에 바짝 붙어서 그녀를 불렀죠. 무언가 긴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서영이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갑자기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서영은 재빠르게 몸을 돌려 피했지만 그의 더러운 웃음소리가 복도에 메아리쳤죠. 그냥 장난이었다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그의 말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죠. 다른 수용자들도 킬킬거리며 웃어댔어요. 서영은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샤워를 하면서 자신의 팔을 한참 동안 비벼댔어요. 그 더러운 손이 닿으려 했던 곳이 아직도 더럽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부터 박진수를 비롯한 몇몇 수용자들의 행동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서영이 지나갈 때마다 노골적으로 몸을 훑어보거나 음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심지어 어떤 수용자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기도 했어요. 밤에 외롭지 않냐며 자신들이 상대해주겠다는 말들. 자신들도 여자가 그리우니 조금만 봐달라는 말들이 하루 종일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어요. 서영은 점점 지쳐갔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서영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잠들기 전에도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는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던 거죠. 어떤 밤 서영은 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어요. 707특임대 시절의 동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 시절의 자신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당당한 자세, 그리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진 속에는 8명의 특전사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한국군 최정예 부대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있던 전사들이었죠. 서영은 그 중에서도 유일한 여성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격투술, 사격, 폭발물 해체, 인질 구출 작전까지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지막 작전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동료들을 구하려다 중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심각한 PTSD에 시달렸죠. 2년간의 치료 끝에 겨우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을 때 서영은 다시는 폭력과 관련된 일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교도관이라는 직업이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안정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과연 그런 평범한 삶이 가능할까요? 사진 속의 서영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지금의 서영이 다른 사람이 된 것이겠죠. 그녀는 사진을 다시 서랍 안에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어떤 수용자는 서영이 지나갈 때마다 혀를 날름거리며 외설적인 몸짓을 했고 또 다른 수용자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음란한 소설을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녀의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출소하면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는 수용자도 나타났죠. 서영의 동료들은 여전히 무관심했어요. 어떤 이는 여자가 남자 교도소에 온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수군거렸고 또 어떤 이는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상급자들 역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죠. 그런데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을까요? 서영 안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자신이 언제까지 잠들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느 날 밤 서영은 악몽을 꾸었어요. 707특임대 시절의 마지막 작전이 되살아났죠. 테러리스트들에게 인질로 잡힌 민간인들, 동료들의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 돌진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꿈에서 깬 서영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운명의 그날은 이미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어요. 서영이 성남교도소에서 근무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말장난이나 시선으로 시작됐던 희롱이 이제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괴롭힘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박진수를 중심으로 한 수용자들은 마치 서영을 시험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보려는 것 같았죠. 그들에게 서영은 하나의 장난감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 서영이 삼동복도를 순찰하고 있을 때였어요. 평소와 다르게 수용자들이 모두 조용했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한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서영이 복도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한 수용자가 철창에 뭔가를 뿌렸어요. 하얀 액체였어요. 서영의 유니폼에 튀었죠. 냄새를 맡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수용자들은 폭소를 터뜨렸고 박진수는 철창에 기대어 서영의 반응을 즐기고 있었어요. 서영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화장실로 향했어요. 유니폼을 벗고 차가운 물로 씻어내면서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울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서영은 샤워를 3번이나 했어요. 아무리 씻어도 더러운 느낌이 가시지 않았거든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그날의 상황이 반복되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모욕적이고 역겨운 상황이었는데 서영의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분노였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서영은 또 다른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PTSD로 고생하던 시절의 기억이 아니라 707특 임대에서 훈련받던 시절의 기억이었죠. 꿈속에서 서영은 다시 28살이었어요. 강원도 산속 훈련장에서 동기들과 함께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었죠. 격투술 훈련 시간이었어요. 상대는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남성 특전사였지만 서영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교관이 신호를 주자마자 서영은 번개같이 움직였어요. 상대의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반격을 가했죠. 무릎차기, 팔꿈치 공격,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대를 바닥에 눕히는 관절기까지 모든 동작이 완벽했어요. 꿈에서 깨어난 서영은 자신의 몸을 살펴봤어요. 여전히 단단했어요. 3년간의 교도관 생활 동안에도 꾸준히 운동을 해왔거든요. 근력도 반사신경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무서웠어요. 평범한 삶을 원한다고 다짐했는데 왜 이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도는 걸까요? 다음 날 출근길, 서영은 지하철에서 한 젊은 여성이 취객에게 희롱당하는 모습을 봤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못 본 척하고 있었죠. 서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멈췄어요. 개입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여성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결국 서영은 조용히 그 여성 옆으로 가서 자리를 바꿔줬어요. 취객이 뭐라고 하자 서영은 한 번 쳐다봤죠. 그냥 한 번 쳐다본 것뿐이었는데 취객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어요. 젊은 여성은 고맙다며 인사했지만 서영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교도소에 도착한 서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어요. 박진수 일당이 새로운 장난을 준비해놨거든요. 서영이 순찰을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합창을 시작했어요. 음란한 가사의 노래를 만들어서 서영의 이름을 넣어 부르기 시작한 거죠. 노래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서영의 몸에 대한 묘사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서영에게 하고 싶은 일들까지 상세히 담고 있었죠. 다른 수용자들도 하나둘씩 합류하기 시작했어요. 서영은 계속 걸었어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죠.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더 빨라지고 더 단단해지고 있었거든요. 마치 전투 태세로 변해가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교도관 하나가 서영에게 다가왔어요. 김영수라는 10년차 베테랑이었죠. 그는 서영에게 조언이라는 명목으로 말했어요. 여기서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안 된다고, 수용자들이 더 재미있어 한다고 말이에요. 그냥 무시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죠. 하지만 서영이 보기에 김영수의 말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여자가 이런 곳에 와서 일하려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식이었거든요. 서영은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해졌어요. 박진수가 서영을 부르더니
자신의 독방 청소를 도와달라고 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지만 그는 계속 귀찮게 굴었죠. 심지어 다른 교도관들에게까지 부탁했어요. 서영이 자신의 독방 청소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투덜거렸거든요. 그날 저녁 서영이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을 때였어요. 박진수가 갑자기 철창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속삭였어요. 오늘 밤 꿈에서 만나자고 자신이 서영에게 어떤 일을 해줄지 상상해보라고 말이죠. 그 음성은 끈적끈적했고 서영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서영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심장박동이 빨라졌고 근육이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죠. 707특임대 시절에 익힌 전투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영은 참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자신을 진정시켰죠. 아직은 참을 수 있다고, 이 정도로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온 서영은 거실 바닥에 앉아서 명상을 했어요. PTSD 치료를 받을 때 배운 방법이었죠. 마음을 비우고 평온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이 반복되었거든요. 그날 밤 서영은 인터넷에서 다른 교도소의 성희롱 사건들을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례들이 있었죠. 하지만 대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오히려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가거나 아예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서영은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겼죠.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버텨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까요? 서영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주먹이 단단하다는 것도 느꼈죠. 이틀 후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박진수 일당 중 하나인 이철민이 서영이 지나갈 때 갑자기 바지를 내렸어요. 그리고 노골적인 자위 행위를 시작했죠. 다른 수용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서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몇 초간의 정적 후에 그녀는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복도 끝까지 들려오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처음으로 울었어요.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거든요. 하지만 슬퍼서 우는 것은 아니었어요. 분노 때문이었죠. 자신이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에 대한 분노였어요. 울음을 그치고 나서 서영은 욕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냐고, 정말 이대로 무너질 거냐고 말이에요. 그 순간 거울 속에서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42살의 지친 교도관이 아니라 28살의 날카로운 특전사가 보였죠. 서영은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변화의 조짐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서영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서영이 성남교도소에서 근무한 지 2달째가 되던 어느 금요일,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무더운 여름날이었죠. 에어컨이 고장난 3동은 마치 찜통 같았고 수용자들은 평소보다 더 예민해져 있었어요. 오후 2시경 서영이 정기 순찰을 돌고 있을 때였어요. 복도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죠.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한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박진수를 비롯한 주동자들의 독방 앞을 지날 때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거든요. 서영이 복도 끝까지 순찰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죠. 쿵 하는 둔탁한 소리였어요. 뭔가 바닥에 떨어진 소리 같았어요. 서영이 뒤돌아보니 박진수의 독방 앞 바닥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플라스틱 컵이었어요. 박진수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 같았죠. 그는 철창 안에서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의 건방진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서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컵을 주워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쳐야 할까요? 결국 그녀는 컵을 주어서 철창 쪽으로 다가갔어요. 박진수에게 컵을 건네주려고 말이죠. 그 순간이었어요. 박진수가 갑자기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서영의 손목을 잡았어요. 그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죠. 서영이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그의 손아귀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박진수가 서영을 철창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다른 손으로 그녀의 몸을 만지려 한 거예요. 서영의 가슴 부분을 향해 손을 뻗었죠. 동시에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 참을 만큼 참았으니 조금은 봐줘도 된다는 말, 어차피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순순히 당하라는 말, 그리고 더 끔찍한 협박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박진수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그의 숨에서는 술 냄새가 났어요. 어떻게 교도소에서 술을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취한 상태였어요. 서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죠. 707특임대에서 배운 탈출술이었어요. 몸이 저절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서영은 순간적으로 몸을 비틀면서 박진수의 손목을 역관절로 꺾었어요. 그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박진수는 분노에 찬 얼굴로 다시 서영을 잡으려 했거든요. 이번에는 서영이 먼저 움직였어요. 오른손으로 박진수의 목을 잡고 철창에 밀어붙였죠. 힘의 차이가 확연했어요. 박진수는 덩치는 컸지만 서영의 힘에는 훈련된 기술이 뒷받침되어 있었거든요. 박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거든요. 서영의 소나기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처음 보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죠. 다시는 서영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어요.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평소의 온화한 톤과는 완전히 달랐죠. 다시는 나를 건드리려 하지 마. 그 말과 함께 서영은 박진수를 놓아줬어요. 박진수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목을 감싸고 기침을 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답니다. 서영은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걸음걸이가 더 당당했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다른 수용자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서영이 지나갈 때 평소처럼 야유를 보내던 수용자들이 조용해졌거든요.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한 거죠. 하지만 서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진수 같은 인간이 이 정도로 포기할 리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날 저녁 서영이 근무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동료 교도관 김영수가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죠. 김영수는 서영에게 오늘 박진수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박진수가 자신을 폭행당했다고 진정서를 냈다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먼저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말은 빼고 말이죠. 서영은 사실대로 말했어요. 박진수가 먼저 자신을 성추행하려 했고 정당방위로 제압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김영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여성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서영은 허탈했어요. 자신이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솟았어요.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집에 돌아온 서영은 거실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니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후련하기도 했거든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온 기분이었어요. 서영은 욕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니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어요. 눈빛이 예전과 다르게 날카로워져 있었거든요. 707특임대 시절의 그 눈빛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영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반복되었죠.
박진수의 손이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순간, 그리고 자신이 그를 제압했던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서영을 괴롭힌 것은 다른 감정이었어요. 오늘 박진수를 제압했을 때 느꼈던 그 쾌감 말이에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전사로서의 자신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거든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서영은 잠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오늘의 일은 계속되었죠. 다만 꿈속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랐어요. 서영이 박진수를 더 강하게, 더 완전하게 제압하는 꿈이었거든요. 월요일이 되자 교도소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박진수는 독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고 다른 수용자들도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서영이 순찰을 돌 때도 예전 같은 야유나 희롱은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서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잠시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박진수 같은 인간들이 이렇게 쉽게 포기할 리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더 교묘하고 위험한 방법을 생각해낼 가능성이 높았어요. 과연 그 예상은 맞았어요. 화요일 저녁 서영이 야간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정전이 된 거예요. 교도소 전체가 갑자기 어둠에 휩싸였죠. 비상전력이 켜지기까지는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 10분 동안 교도소는 완전한 혼돈 상태였죠. 수용자들의 고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교도관들은 상황 파악에 급급했어요. 그런데 그 10분 사이에 서영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전이 복구되고 나서 발견된 것은 3동 복도에 쓰러져 있는 박진수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서영의 모습이었죠. 박진수의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서영의 주먹에는 피가 묻어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첫 번째 챕터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었어요. 평범한 교도관 한서영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과연 그 10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그리고 이제 서영은 어떻게 될까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변화가 말이에요. 정전이 복구된 후 발견된 박진수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코뼈가 부러져 있었고 왼쪽 눈 주변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죠. 입술도 터져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갈비뼈 몇 개가 금이 간 것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답니다. 서영은 그 10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정전이 되자마자 누군가가 뒤에서 자신을 덮쳤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몸이 저절로 반응했다는 것만 기억날 뿐이었죠. 나머지는 마치 꿈처럼 흐릿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 서영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났다는 거예요. 707특임대 시절의 전투 본능이 폭발한 거였죠. 3년간 억눌러왔던 전사의 본성이 한순간에 되살아난 거랍니다. 응급실로 이송된 박진수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의 증언은 일관성이 없었죠. 처음에는 자신이 정전을 틈타 서영을 공격하려 했다고 실토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화장실에 가려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말을 바꿨어요. 뭔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 같았답니다. 교도소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CCTV는 정전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았고 목격자도 없었죠. 서영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고 박진수는 자신의 실수였다고 말했어요. 결국 사건은 사고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교도소 내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서영에 대한 무시무시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녀가 단순한 여성 교도관이 아니라는 것, 어떤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박진수 사건 이후 일주일 동안은 평온했어요. 수용자들은 서영을 피하듯 행동했고 희롱이나 성추행 시도는 완전히 사라졌죠. 서영도 이제 조금은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평온이 오래갈 리는 없었어요. 박진수를 중심으로 했던 그룹이 와해되자 새로운 세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번에는 더 조직적이고 교묘한 방식으로 서영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주도자는 강민호라는 수용자였어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살인과 공갈협박으로 20년형을 받은 그는 박진수보다 훨씬 머리가 좋았어요.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선호했죠. 강민호의 전략은 정교했어요. 먼저 서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집 주소, 가족관계, 과거 이력 등을 조사했죠. 교도소 내부에 협력자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일부 교도관들이 정보를 흘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서영이 순찰을 돌고 있을 때 강민호가 조용히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예의 바르고 정중했죠. 박진수처럼 노골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건넨 말은 서영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답니다. 강민호는 서영의 과거에 대해 알고 있다고 했어요.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것, PTSD로 고생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혼자 살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말했죠. 심지어 그녀가 매주 화요일 저녁에 가는 심리상담센터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민호는 협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영을 이해한다고 했죠. 같은 전사로서 말이에요. 자신도 젊은 시절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다고, 그래서 서영의 고통을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은근히 제안했어요. 서로 도우며 지내자고 말이에요. 서영은 그의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겉으로는 친근하게 접근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강민호는 박진수보다 훨씬 위험한 상대였어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영이 근무 중일 때 집에 이상한 택배가 배달된 거예요. 보내는 사람 란에는 강민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택배 상자 안에는 서영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가 집에서 나오는 모습, 지하철을 타는 모습, 심리상담센터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답니다. 사진과 함께 간단한 메모도 있었어요. 아름다운 여전사님께 당신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곧 더 가까이에서 뵙게 될 것 같네요. 라고 적혀 있었죠. 서영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직접적인 협박 내용이 없다는 이유였죠. 게다가 강민호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니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서영은 알고 있었어요. 강민호에게는 외부 협력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 사건을 계기로 서영의 경계심은 극도로 높아졌어요. 집에 돌아갈 때도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밤에는 제대로 잠들지 못했어요. 문득문득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교도소 내부에서 일어났어요. 강민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는 다른 수용자들을 조직화하기 시작했어요. 서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녀의 약점을 찾으려 노력했죠. 어느 날 저녁 서영이 야간 근무를 서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3동에서 난동이 일어났어요. 여러 수용자들이 동시에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난동의 패턴이 너무 조직적이었거든요. 서영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복도를 뛰어다니는 동안 다른 곳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강민호의 협력자 중 하나인 수용자가 새로 부임한 여성 직원을 위협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유진이라는 23세의 신입 사무직원이었어요. 그녀가 늦은 시간에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참이었죠. 갑자기 어둠 속에서 나타난 수용자가 그녀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독방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내부 협력자가 있었던 거예요. 김유진의 비명 소리를 들은 서영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죠. 덩치 큰 수용자가 어린 직원을 벽에 몰아세우고 위협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서영 안에 무언가가 다시 폭발했어요. 이번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죠. 707특임대 시절의 모든 훈련이 되살아났어요. 서영은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수용자의 뒤쪽에서 접근해서 목을 조르며 제압했죠. 그는 저항할 틈도 없이
바닥에 눕혀졌어요. 서영의 동작은 완벽했어요. 마치 기계처럼 정확하고 효율적이었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영이 분노를 제어하지 못했거든요. 수용자를 제압한 후에도 계속 주먹을 휘둘렀어요. 김유진을 위협했다는 것, 약한 사람을 괴롭혔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거였죠. 다른 교도관들이 도착했을 때 수용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서영은 그 위에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야수 같은 빛이 서려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교도소는 발칵 뒤집혔어요. 수용자의 탈출 시도와 여성 직원 위협 사건, 그리고 서영의 과잉 대응까지 한꺼번에 터진 거였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서영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참고 견디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위협에 맞서기 시작했죠. 707특임대 시절의 전투 본능이 완전히 깨어난 거였어요. 강민호는 이런 서영의 변화를 예상했던 것 같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죠. 그에게는 이것이 더 큰 계획의 일부였던 거예요. 서영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과연 그녀가 선택할 길은 무엇일까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을 것인가? 야수는 이미 깨어났어요. 이제 그 야수를 어떻게 다룰지가 문제였죠. 김유진 위협 사건 이후 일주일 서영에게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어요. 새로운 교도관이 부임한 거였죠. 그의 이름은 이재혁, 35세의 남성이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교도관 같았지만 서영은 그에게서 익숙한 무언가를 느꼈답니다. 재혁이 처음 삼동에 배치되었을 때 수용자들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어요. 보통 새로운 교도관이 오면 시험해 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조용했거든요. 재혁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감지한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에 재혁이 서영에게 다가왔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지만 서영은 그의 말투에서 군대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특히 그가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몇몇 표현들이 특수부대 출신임을 드러내고 있었죠. 재혁은 서영의 과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동질감을 표현했거든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공감대 말이에요. 사실 재혁의 부임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최근 교도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상부에 보고되었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거였죠. 재혁은 707특임대는 아니었지만 UDT 출신의 전문가였어요. 위험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했던 거랍니다. 재혁의 첫 번째 임무는 교도소 내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었어요. 최근 수용자들의 조직화 움직임과 내부 협력자 존재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임무는 서영을 보호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서영은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싶어 했죠. 3개월간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려 하지 않았어요. 재혁이 부임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서영이 야간 근무를 서고 있을 때 이상한 소음이 들렸어요. 삼동복도 끝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났거든요. 서영이 확인하러 가보니 강민호의 독방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강민호가 벽에 머리를 박고 있었어요. 자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죠. 서영이 그를 제지하려 했을 때 강민호가 갑자기 웃으며 말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다른 곳에서도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 독방에서 동시에 난동이 시작된 거였어요.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죠. 마치 서영을 특정 장소로 유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서영은 재혁에게 상황을 알렸어요. 재혁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죠. 이것은 단순한 난동이 아니라 조직적인 공격이었거든요. 그는 서영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면서 자신이 다른 구역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위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어요. 강민호의 진짜 목표는 교도소 내부가 아니라 외부였거든요.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외부 조직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어요. 교도소 내부의 협력자를 통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11시경 서영의 집 근처에 수상한 인물들이 나타났어요. 강민호의 조직원들이었죠. 그들의 목적은 서영을 직접 위협하는 것이었어요. 교도소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우니 외부에서 압박을 가하려는 것이었답니다. 다행히 재혁이 이런 가능성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교도소 근무가 끝난 후 몰래 서영의 집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수상한 인물들을 발견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강민호의 조직원들은 단순히 위협만 하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실제로 서영의 집에 침입하려 했거든요. 다행히 서영이 그날 밤 교도소에서 야간 근무를 서고 있어서 집에 없었지만 만약 있었다면 큰 위험에 처했을 거예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조직원들은 이미 도망간 후였어요. 하지만 집 주변에는 그들이 남긴 흔적들이 있었죠. 문 손잡이에 묻은 지문, 창문 근처의 발자국, 그리고 담장에 남겨진 협박 메시지까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서영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이제는 교도소 안에서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사생활까지 침범하려 한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거든요. 서영은 재혁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어요. 재혁은 일단 서영의 안전을 위해 임시로 다른 곳에 머물 것을 제안했지만 서영은 거절했어요. 도망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서영은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강민호와 그의 조직에 맞서 싸우겠다는 것이었죠.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재혁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서영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고 협력하기로 했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작전은 강민호의 조직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교도소 내부의 협력자가 누구인지, 외부 조직과 어떻게 연락을 취하는지를 알아내야 했거든요. 재혁은 이런 종류의 수사에 경험이 있었어요. 며칠간의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교도소 내부 협력자는 한 명이 아니었거든요. 일부 교도관들과 행정직원, 심지어 간부급 인사까지 강민호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돈이나 협박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강민호의 최종 목표였어요. 그는 단순히 서영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용해서 더 큰 계획을 실행하려 했거든요. 서영의 707특임대 출신이라는 배경을 알고 그녀를 자신의 조직으로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제거하려는 것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서영과 재혁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로 했어요. 강민호가 움직이기 전에 먼저 그의 계획을 무너뜨려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상대해야 할 것은 강민호 혼자가 아니었어요. 교도소 내외부에 퍼져 있는 거대한 조직이었죠. 어느 목요일 저녁,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강민호가 마침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선 거였어요. 그는 교도소 내부의 협력자들을 통해 대규모 탈옥을 계획했거든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서영을 납치하려 했어요. 하지만 서영과 재혁은 이미 이런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강민호의 계획을 역이용하기로 했죠. 오히려 그가 움직일 때를 기다려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고 조직 전체를 소탕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10시 계획된 탈옥이 시작되었어요. 정전이 일어났고 여러 독방의 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내부 협력자들이 움직인 거였죠. 교도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하지만 서영과 재혁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강민호의 경로를 예상하고 미리 매복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서영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어요. 3개월간의 시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죠. 707특임대 시절의 모든 기술이 되살아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도 사라졌어요.
재혁과 함께라면 어떤 적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어요. 과연 승리는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그날 밤 교도소에서 벌어진 일은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정전으로 인해 어둠에 휩싸인 복도에서 서영과 재혁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었답니다. 두 사람 모두 특수부대 출신답게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강민호는 탈옥 계획의 핵심에 있었어요. 그는 내부 협력자들의 도움으로 독방에서 나와 다른 수용자들을 이끌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진짜 목표는 탈옥이 아니었어요. 혼란을 틈타 서영을 제거하거나 납치하는 것이었거든요. 서영은 삼동 복도에서 강민호와 마주쳤어요.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실루엣을 명확히 알아볼 수 있었죠. 강민호 뒤에는 5명의 수용자들이 있었어요. 모두 흉악범들이었고 각자 무기를 들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서영은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죠. 지난 3개월간 참고 견뎌온 모든 분노와 억압된 감정들이 이제 정당한 분출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이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었거든요. 첫 번째 공격은 강민호 측에서 시작되었어요. 한 수용자가 파이프를 들고 서영에게 덤벼들었죠. 하지만 서영의 반응은 번개 같았어요. 그녀는 공격을 피하면서 동시에 반격을 가했어요. 상대의 손목을 잡고 관절을 꺾어버린 후 무릎차기로 복부를 가격했답니다. 두 번째 공격자가 옆에서 덤벼들었지만 서영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707특임대에서 배운 CQC 근접 전투 기술이 완벽하게 발휘되었죠. 좁은 복도라는 제약된 공간에서도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재혁도 다른 구역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는 내부 협력자들을 추적하면서 동시에 탈옥을 시도하는 수용자들을 제압하고 있었죠. UDT 출신답게 그의 격투 실력도 만만치 않았어요. 서영과 강민호가 1대1로 맞섰을 때 진짜 승부가 시작되었어요. 강민호도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의 움직임에서 훈련받은 전사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서영과 강민호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서영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지만 강민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싸우고 있었거든요. 같은 기술을 사용해도 그 동기의 차이가 결과를 좌우했답니다. 격투가 계속될수록 서영의 우세가 점점 명확해졌어요. 강민호의 움직임에는 체계성이 부족했어요. 오랫동안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실전 감각이 둔해진 것 같았죠. 반면 서영은 지난 3개월간의 긴장 상태가 오히려 그녀의 본능을 날카롭게 만들어놨어요. 결정타는 의외로 간단했어요. 강민호가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서영은 그의 팔을 잡고 과거 707특임대에서 배운 일본 유술 기법을 사용했어요. 강민호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서영의 무릎이 그의 목을 누르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죠. 대신 그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후 다른 교도관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의였거든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재혁도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어요. 그는 내부 협력자들의 정체를 모두 밝혀냈고 그들이 사용한 통신 장비와 뇌물 증거까지 확보했답니다. 강민호의 조직은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새벽이 되자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탈옥을 시도한 수용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내부 협력자들도 수사기관에 넘겨졌어요. 강민호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깨어나면 추가 기소를 당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서영 자신에게 일어났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았거든요.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있던 약한 모습도 분노에 휩싸여 폭력에 의존하던 모습도 아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말이에요.
서영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았어요. 그녀는 707특임대 출신의 전사였지만 동시에 약자를 보호하는 수호자이기도 했답니다. 힘을 가진 자로서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깨달은 거였어요. 며칠 후 교도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부패한 직원들이 모두 제거되었고 새로운 보안 시스템이 도입되었죠.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서영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그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게 되었답니다. 서영의 이야기는 언론에도 보도되었어요. 여성 교도관이 조직적인 범죄를 척결했다는 뉴스였죠. 하지만 서영은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자신이 한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혁은 서영에게 제안했어요. 함께 특수교정팀을 만들어서 다른 교도소의 문제들도 해결해보자고 말이에요. 서영은 그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했답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더 많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한 달 후 서영은 새로운 직책을 받았어요. 교정본부 특별수사팀장이었죠. 전국의 교도소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와 조직범죄를 담당하는 부서였어요. 재혁은 그녀의 부팀장이 되었답니다. 서영의 첫 번째 임무지는 부산의 한 교도소였어요. 그곳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어요. 부산행 KTX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서영은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성남교도소에 첫 발을 들여놓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서영은 더 이상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PTSD도 완전히 극복했죠. 오히려 그 경험들이 그녀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줬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힘을 정의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부산역에 도착한 서영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되었죠. 또 다른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서영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녀는 이제 진정한 수호자가 되었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전사로서 말이에요. 그날 밤 부산의 새로운 숙소에서 서영은 707특임대 시절 동기들과 찍었던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이번에는 슬프거나 아픈 기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운 과거였죠. 그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드디어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서영은 사진을 책상에 놓고 내일의 업무를 준비했어요. 새로운 교도소, 새로운 문제들 하지만 같은 사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서영,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은 서영이 새로운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어요. 정의는 완성되었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답니다.